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세연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세연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네.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예. 좀 시원하시겠네요? 시원한데요. 어제 사실 저희가 개표 방송을 좀 늦게까지 했어요. 새벽까지 12시 넘어서 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사람들이 황당해하지만 예측을 사람들이 물어봤었어요. 6대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더블 스코어로 이긴다? 네. 예. 6대 3. 그건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그동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그러니까 긍정 부정 평가를 계속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60 밑으로 떨어진 수치를 전 못 봤어요. 네. 대부분이 60에서 63, 심지어 65까지 나온 조사도 있을 만큼 부정에 대한 평가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다. 그런데 그거를 타개할 만한 여러 가지 시그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정 콘크리트 60. 그래서 이걸 60으로 기대를 했고 이분들이 이제 대거 투표를 한다면, 그다음에 30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해도 지지하는 30%의 그 긍정 콘크리트. 그래서 6대 3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수치는 작았죠. 더블 스코어까지는 안 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6대 3 했는데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조금 실망하셨겠네요? 네. 예. 조금 실망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그러니까 개표가 진행됐을 때는 초반엔 정말 6대 3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같이 패널들이 임세은 소장님이 맞췄네요. 그래서 막 박수 받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그거는 이제 사전 투표가 먼저 열어졌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 이제 본투표께 이제 까지면서 수치는 좀 줄어들었죠. 예. 임세연 소장님의 기대치는 틀렸지만은 네. 이 기대치를 제일 근접하게 맞춘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예요.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8%라고 맞췄다고. 이준석 대표는 통계를 제대로 갖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면 말장난으로 18%라고 했을까요? 그 이준석 대표가 좀 그런 촉이 있잖아요. 네. 여기 오랫동안 있었다 보니까. 근데 그런 기본적인 촉과 지난 총선 때의,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냥 내피셜로 한 것 같진 않고. 내피셜은 제가 내피셜이었고. 네, 6대 3은. 저도 이제 다른 데서 예측했는데 거의 맞췄어요. 몇으로 하셨어요? 저도 18%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소문이 안 났나요? 아니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네. 분석을 했죠. 강서구 같은 경우에 네.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12만 표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이 9만 8천 표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죠.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이게 투표율이 40%면 고정 지지층만 나와요. 저는 근데 투표율 40%를 예측을 했거든. 근데 이게 47% 가지고 가는 바람에 좀 틀렸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김태우 후보가 9만 5천 표 가까이 얻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보수층 중에서 핵심 지지층 중에서 3천 명 정도만 투표를 안 한 거야. 다 나왔네요. 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핵심 지지층이 12만 표예요. 근데 13만 7천 표 얻었잖아요. 그러면 17,000표가 더 얻은 거거든요. 중도에서 좀 나온 거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중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약한 지지층이라고 이야기해요. 약한 지지층. 보통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정당 일체감. 네. 정당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구의 40%라고 봐요. 40%라고 보고 그다음에 약지지층이 한 20% 정도 있어요. 그래서 60% 정도가 늘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민주당은 약지지층을 많이 불러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자기 핵심 지지층은 거의 다 나온 거야. 이거 총 결집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직은 윤석열을 탄핵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핵심 지지층이 무너져야지 탄핵이 되는데. 네. 그런 또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그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강서구이기도 하지만요. 김태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후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몰상식한 후보를 낸 건데 어떻게 보면 전 이런 엽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이들의 창의성에는 정말 어떨 때는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창의적입니다. 진짜. 네, 진짜 창의적이잖아요. 본인 때문에 나온 선거를 본인이 또 나오고 거기다가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까지 해준다. 그런데 그 후보를 또 어거지로 집어넣어. 근데 사실 이번 재보궐 같은 경우는요. 발생을 해서 김태우 후보가 안 나왔으면요. 조용히 지나갔었을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으면 이기긴 이겼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를 안 내야 되는 게 맞죠.
귀책 사유가 있는 후보는 원래는 각 정당이 그걸 안 내기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에게 합의가 된 상황인데 후보를 안 내고 조용히 지나갔으면 그냥 민주당도 조용히 이겨서 별 의미 없이 끝냈을 거예요. 근데 김태우라는 이 핵에 망측한 이런 후보를 딱 내다 보니까 이게 판이 커져버리고 그 판이 더 커져 전국 선거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정권 심판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자업자득이죠, 본인들이. 뭐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참 다행인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우란 후보를 낸 것이. 예,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그러면 이 김태우 후보의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 결국 김태우 후보를 사면하고 공천한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임세원 소장님이 보시기에 네. 이번 보궐선거의 국민의힘의 패배, 민주당의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 한 3명을 꼽으라면 누구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네. 대통령.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폭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1년 반 동안 좀 참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회초리를 들고 한 번은 혼을 내주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딱 선거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차 잘됐다 요놈들아 해서 이렇게 판을 크게 만든 또 윤석열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동안 너무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 1%가 돼도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일단 국민 무시하는 얘기를 했고 1+1은 100이라고 본인을 비판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국민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고 국무위원들한테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에게 시비를 걸어요. 싸우자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 있었어요. 국민들은. 그래서 이번 선거로 제대로 된 심판을 해줬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1등 공신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님은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예. 잠시 왔다 간 게 단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그건 아주 작은 모습이라 보고 24일 동안 단식을 했습니다. 24일 동안 단식. 네, 그런 결기를 좀 보여줬다. 네. 저는 그 단식이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봤어요. 민주당의 네. 그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줬다.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 60% 콘크리트 부정 그동안 깨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60%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싫으면 민주당으로 와야 돼요. 와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정당 조사를 보면 어떨 때 국민의힘보다 지는 조사도 나오고 40%에서 50을 못 넘깁니다. 그러니까 네. 많이 받아야 뭐 47, 8 이랬고 보통은 30 몇 %, 30뭐 7, 8에서 40 초반 그 지지율을 보통 유지를 했었는데 60이 왜 다 못 왔냐라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 국민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네. 너무 효능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169석이나 되고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폭주를 하는데 저거 하나 못 막냐. 니네 그러려고 우리가 너네 표 줬냐? 근데 이런 불만들이 계속 쌓여 있었는데 이걸 해소할 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 이만큼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최후의 수단으로 단식이라는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원내대표한테 국방부 장관 해임 탄핵 소추도 해라라는 지시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결기의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께도 함께 투쟁하자, 이제 항쟁이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국민들이 아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우리도 다시 한번 마음 가다듬어야지라는 마음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네. 싸우자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던져줬다. 그 말씀인데 그럼 네. 그중에서 체포동의안이 네. 어쨌든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역풍이 국민의힘 쪽으로 불었다라든가 네. 또는 이제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시니까 네, 네. 민생 관련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것들 맞습니다. 이런 메시지는 뭐 효과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저는 이 단식과 쭉 연결된 시리즈라고 봐요. 네네. 그래서 24일 동안 이제 사실 거의 사실 생사의 기로 있었던 거 잘 알잖아요. 저희가 알지만 그런 상황에 이제 영장 청구가 정말 드라마처럼 예상된 거지만 딱 추석 당일날 추석 전에 밥상이 올리기 위해서 딱 올렸잖아요. 이제 이 무도함을 우리가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그래서 계속 영장 청구가 오니 그럼 이재명 대표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으니 그러지 않겠어? 대한민국 검찰인데 그래도 아무리 저기 검찰 대통령이더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잘못한 게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24일 동안 단식해서 사실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영장을 치신다? 그 추석 전에? 이걸 이제 국민들은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얘네들이 진짜 단체로 정말 야당 못 잡아먹으려고 저러는구나. 정말 이 시나리오대로 하는구나를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죠. 그런데 민주당이 가결표가 나와버립니다. 이제 막 그 극단적인 이 클라이막스로 올라갑니다. 네, 그죠? 계속 이거 드라마로도 못 쓸 네, 거예요. 네.
가결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 저희 같은 이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아니더라도 야, 이거 민주당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확인을 한 거죠. 아, 그동안 이렇게 니들이 몸 무거운 살찐 돼지처럼 안 움직였던 것이 이른바 숨어있는 그 30명 혹은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죠. 니들 때문이었구나 라는 걸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런데 또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그 30명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뭐 리스트도 돌긴 돌아요. 근데 뭐 확인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저 30명이라는 억지로라도 또 찍은 40명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지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과 저렇게 못 싸웠구나. 아니 저렇게 아픈 사람을 어떻게 검찰 안에 검찰 보고 잡아가세요라고 할 수가 있냐라는 무도함을 봤죠. 그런데 또 클라이막스로 기각이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거죠. 네. 그때 저는 국민들이나 이 지지자들이 처음 승리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요. 뭔가 통쾌함을 이제 얻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임세현 소장님 같은 경우 영장 기각되는 순간에 보궐선거가 이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셨겠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네. 이거는 무조건이다. 그냥 이대로 승기 간다. 그리고 정말로 이 선거가 김태우라는 희귀의 인물을 내면서 또 이제 판이 또 커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 이런 또 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이런 상황들, 그다음에 가결파들 이런 게 모아져서 이 승리의 큰 주역이 된 것 같다로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 평론가들 중에 최초로 이 보궐선거의 승리에 숨은 공신이 이재명 대표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했나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결집할 수 있는 큰 요인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민주당 나와서 안 찍는다 하는 분 많았었어요. 그동안의 모습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단식과 그런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고 됐다. 그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길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좀 불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꼽는다면 우리 원래 이제 3명을 꼽아야 돼. 네, 3명. 저는요 오늘 이제 사퇴한다고 했어요. 자진 사퇴. 네. 우리 행방불명씨 김행방불명 씨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주랭랑 씨. 예, 도망행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분이죠. 저는 이제 김태우 후보가 물론 어차피 그분이 아니더라도 선거에 패배는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큰 격차의 주역이 김행 씨라고 봐요. 그래서 김태우 후보가 김행 씨 가서 따기 때리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왜 그런 짓을 했냐, 이렇게 무도하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상상의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그동안 뭐 수백 번 봤잖아요. 각 정부에서는 정부를 막론하고 희대의 일입니다. 아니 면접 보러 간 사람이 면접장에서 도망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근데 그거를 임명을 하겠다? 아니 면접을 안 보고 점수를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뽑을 수가 있어요 사원으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보궐선거가 아니었으면요 임명 강행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확신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어제 이제 개표 방송하면서 저는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뀔 사람이다. 절대 안 바뀔 절대 안 바뀔 사람이다. 기존의 일들을 봐라. 그래서 이번에 큰 차이로 졌더라도 김행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할 거다. 네. 전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 본인이 말했습니다. 지지율 1%가 돼도 하고 싶은 일 하겠다. 이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할 거기 때문에 김행 강행하고 본인의 그동안의 국정 운영 기조도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앵커들은 설마 그러겠어요? 근데 설마 하는 일들을 계속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은 임명 강행하려고 했을 텐데 어제 선거 결과를 보고 참다 못한 참모들 제발 이건 안 됩니다. 참모들이 막았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는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자진 사퇴의 모습으로 보여지긴 했지만 사실은 뭐 잘린 거나 다름없죠. 근데 이건 진작 잘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엑스맨인가 싶을 정도인데요. 그 김주랭랑 씨의 사건을 보고 이 국민이 야 진짜 너무한다. 그리고 그 태도를 보십시오. 인사청문회 때. 그러니까 사실 이 인사청문회 너무 잘했어요. 원래는 뭐 민주당에서 이걸 안 하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안 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도 안 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게 통과 불통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들의 태도와 상태를 봐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라고 다른 프로에서 주장을 했는데 다행히 민주당에서 인사청문회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일련의 사건을 받고 이 선거에 어떻게 보면은 완전 예쁜 도우미가 된 거죠. 김행 씨가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저는 잘 봤고 이게 정부의 민낯입니다. 정말로요. 네.
그래서 3명. 첫 번째로 꼽으신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인데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원래 공천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서 공천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선거가 패배로 끝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뭐 국정을 제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방식의 변화를 주장하고 네. 비판을 쏟아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올까요? 대통령을 향한? 일단 이런 사건이 나면요. 김기현 대표가 모든 사건의 책임을 안고 사퇴하거나 뭐 비대위를 꾸미던가라 해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러겠죠. 아니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으로 자기가 가겠지. 공천한 게 아닌데 알고 보면. 근데 어쨌든 명목상으로는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으로 공천장에 나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글자의 무게감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로 가거나 어쨌든 본인이라도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겠죠. 왜냐? 김기현으로 총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듯 없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한 김기현 대표여야만 대통령이 본인 친한 검사, 본인 친한 뭐 누구, 본인 친한 친구 다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로 쭉 가겠죠. 그래서 김행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피해자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의 이 선거 패배의 책임자가 돼버렸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요. 김행 후보자가. 아, 김기현을 자를 수 없으니까 네. 김행 임명 자체를 철회해버렸다. 네, 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네요. 네, 저는 그래서 김행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데 그 누구도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 때문에 선거 진 거예요라는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김기현이라는 그 바지 사장을 또 자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제2의 그러니까 윤석열 아바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전에 이태원 참사 곧 다가오겠지만 일주기가 이태원 참사 때의 책임을 경찰에 있는 말단 공무원에게 혹은 소방 공무원에게 야 니네가 잘못한 거야라고 했을 것만큼 책임은 나는 피해야 되니 그게 이제 국민 밉상이 되는 이제 김행 씨한테 이제 책임을 다 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날 거예요. 네. 네. 참 이태원 참사가 벌써 1년이 다 돼간다니까 네. 참 잊고 있었죠 우리가 네, 진짜. 한탄스럽습니다. 네. 1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네. 대한민국이 지내왔느냐 그런 생각도 다 드네요. 자, 그러면은 김기현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 네. 하태경 의원처럼 네. 지역구를 옮긴다거나 어떤 뭐 이 국민의힘 내에 혁신의 흐름이라든가 변화의 흐름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진이라는 모습을 취했지만 사실상 그 지역에 대통령의 친한 검사가 내려간다는 뭐 성함까지 언급이 되던데요. 네네네. 그런 얘기가 시읒 검사 이야기가 나왔죠. 네네. 석 무슨 검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 굳이 쫓겨나는 모양새를 취하느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내가 그냥 자진해서 뭔가 희생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게 본인도 나중에 정치 인생 쭉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도움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이런 거지. 그 진심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근데 그게 뭐 이제 몇 명 더 장제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뭐 권성동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선 의원들이 험지로 출마하는 게 이렇게 유행처럼 좀 번진다면은 그게 흐름이 되어서 국민들에게 저 사람들이 변화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좀 신호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마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보이겠죠,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민주당이 못하는 거잖아요. 민주당이 못하는 거다. 네, 민주당이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앞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하태경 의원을 시발점으로 해서 뭐 권성동 의원, 뭐 김기현 의원도 될 수 있고 이른바 뭐 본인들이 그 동안에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안락하게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험지의 모양새로 한 대여섯 명만 이렇게 해도 쟤네들 반성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따뜻한 지역에는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을 꼽겠죠. 그러니까 그게 희석되어 버릴 겁니다. 네. 아마 그냥 그분들이 먼저 자진해서 안 나가고 싸우는 모양새로 검사들이 꼭꼭 집으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운 다음에 억지로 쫓겨난다 이러면 국민들이 저게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본인들이 사천하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지 맘대로 하네. 그러면서 국민적 심판이 더 거세질 텐데 약간 머리 좋게 튼 거죠, 사실상. 근데 그게 과연 본인들이 자진했을까에 대해서는 뭐 우리 같은 정치 평론가들은 의구점이 있지만 국민이 봤을 때는 저렇게 자정 노력을 하는구나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상대의 문제 아닌가요? 네. 한쪽에서는 그런 의혹이 있으면서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인 압박이 있으니까 지역구를 바꾼다라는
추측은 갑니다만 예,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좋은 지역구를 버리고 힘든 곳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반대편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비교되죠. 그러니까 거기는 플러스 1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1 되면 격차가 더 커지잖아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데 누가 봐도 기득권 계속 유지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보여지고 여기는 그래도 뭔가 바꾸려고 한다 하면은 여기는 바꾸려고 하는데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면 그 차이는 더 느껴지겠죠. 그럼 국민들한테. 민주당의 변화를 촉구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당연히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러더라고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뭔가 힘의 논리나 이익의 논리 때문에 뭔가 바뀌는 모양은 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오히려 이제 서로 간에 민주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이런 판단을 존중하고 억지로 해야지 못해서 오히려 더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서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이제는 뭐 장악력이라든가 지도부의 집행력 네. 하는 말로 다시 뭐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날라올 일이 없으니까 네. 국회의원들 눈치 볼 일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좀 힘을 좀 실릴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표가 만약에 지금 뭐 체포동의안이 그동안 그럼 이렇게 오해를 하겠죠. 아, 그럼 체포동의안 때문에 우리 눈치 본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표의 성정상 억지로 막 뭐를 바꾸려고 과연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자율에 맡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대표가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솔직히 조금 이제 다 좀 멀어졌고 하다 보니 좀 장악력을 높이고 이런 좀 그 흘러간 물이나 이렇게 고인 물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표는 화합의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네. 실제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굉장히 답답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김은경 혁신의 맞아요. 안이 관철됐으면 좋겠다라는 당원 청원이 올라갔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있으나 마나요. 대답 뭐라고 하던가요? 대답 자체가 뭐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럼 아니 근데 저도 그럼 이게 과연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효능감에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 정당인지 당원들은 아마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승리의 맛을 봤어요. 한 1년 네. 대선 이후에 처음 본 승리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때 저는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게 지지자들이 원하는 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그런 모습이 보였을 때 국민들도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대로 그냥 안주한다? 저는 그럼 다시 돌아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만큼 지금 좀 몸이 아프시니까 사실 뭘 막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의지를 강하게 갖고 뭔가 이런 개혁 과제들을 하나씩 그냥 눈치 안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어요. 막 생각은 아마 있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586의 이런 기득권들의 힘이 너무 세서 그걸 잘 뚫고 돌파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제 중국에서 모택동이 이제 우회 전술을 할 때 네. 홍위병을 동원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홍위병이라는 게 나쁜 의미로는 측근들을 이용해 가지고 네. 다른 측근들을 공격했다 이런 뜻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중운동으로서 네. 기존의 엘리트를 바꿨다라는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없는가요, 민주당 내에서? 그게 이제 저희 같은 시민단체의 역할이겠죠. 네.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밖에서 소리내고 여론을 만들고 어쨌든 가장 무서운 게 민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한 민심을 만들어내서 당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와 만들어내는 게 시민들과 이런 유관 시민단체들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탁 떠놓고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임세현 소장님이 뭐 당직도 맡고 계셨고 하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진심으로 그냥 대충 현재 있는 국회의원들 다 안고 가자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국가적 지도자가 됐는데 네. 여기에서 내가 칼 들고 나설 수는 없으니까 네, 네, 맞습니다. 누군가 좀 대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어디에 가깝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후자죠. 본인은 후자라고 해석을 하세요? 네, 네.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히는 여러 가지 면들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표께서 어쨌든 그런 혁신의 길을 가고자 하는 생각은 여러 가지 좀 확인이 좀 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본인이 지금 일단 이렇게 몸 상태가 좀 안 좋으시니 본인이 막 칼 들고 할 수는 없을 노릇일 거고 그런 역할을 좀 지혜롭게 그것도 왜냐하면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이 기득권이 너무 공고하기 때문에 이런 반발들을 어떻게 보면 잘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럼 현재 지금 민주당의 주요 집행부 네. 대표를 제외하고 최고위원 구성이라든가 주요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잘할 사람이라고 보세요? 아시잖아요. 그건 우리 국민께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그분 몇면들을 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인지. 뭐 다 친명이라고 하는 판단하겠죠. 분들도 네. 그런 거 잘할 분들인가요? 뭐 저는 그게 크게 동의는 안 됩니다. 아, 동의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공천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께서 지켜주시겠죠. 아, 국민께서 지켜주신다. 네. 공천까지는 국민이 아니고 당원과 지지자. 그렇습니다. 당원께서 지켜주시겠죠. 네. 아, 자,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런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또 정치 문제 하나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네. 개편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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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하시네. 네, 없을 겁니다. 네. 바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체제가 너무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그들만의 안정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해요. 이른바 여의도에서 온 분들, 그러니까 당에서 뭐 보좌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조금 아는 분들이잖아요.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이제 각각 외부에서 온들이 처음에는 대통령실 구성했을 때는 좀 약간 잡음도 약간 있었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면 예전에 뭐 극우 유튜버 누나가 왔다던가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얘기가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안정적이에요. 왜냐? 다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깰 마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민주당과 네. 우리 언론이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실은 김태우의 39% 득표율에 굉장히 만족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핵심 지지층은 네. 지켰으니까 네. 탄핵되지는 않는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생각보다 이 숫자가 많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38, 9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싫어하는 짓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핵 오염수 국민의 85%가 반대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2차 방류까지 했습니다. 되게 조용해요. 지금 또 갑자기 언론이. 1차 때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85%가량이 국민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그리고 뭐 홍범도 장군 건이라던가 그다음에 박정훈 대리 그 대령 사건이라던가 국민들의 보수도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막갑하잖아요. 이렇게 막갑하러 하는데 38% 나한테 지지하네? 아, 나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죠. 이렇게 막 해도 이 정도 지지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또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그 이른바 뭐 본인 지지하는 그 30%와 30% 초반의 국민들만 보고 너무나도 더 극우적인 행위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더 극우적인 행동을 할까 봐 저는 또 그게 걱정돼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게 네. 이념 대결이나 이런 부분인데 네. 사실은 본인이 극우로 가면서 굉장히 소수파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실제로 투표라는 부분이라는 것이 정당성에 의해서 공정에 의해서 투표하기도 하지만 네. 이익관계에 의해서도 투표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민주당 정권이 그걸 많이 놓쳤다라는 비판을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민생경제연구소 우리 임세현 소장님을 모신 이유기도 한데 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나 이 시민사회가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비판하고 들어가야 될지 한번 총론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해주시죠. 대통령이 뭐 후보 시절에는 뭐 실용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이 먹고 살기 편한 것,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실용보다 이념이다라고 이제 이념 전쟁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은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신경 쓰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뉴스 나오는 거 보십시오. 이거 뉴스도 요새는 잘 안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요. 일본 장기 불황이었잖아요. 네, 잃어버린 그렇죠. 30년이라고 예. 할 만큼 그냥 나라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국가, 그야말로 그냥 이른바 아니 뭐 제가 특정 세대를 폄하한 것 같아서 그건 좀 그렇지만 그냥 정체되어 있는 국가고 생기가 없는 국가, 그래서 노인 국가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생기가 없는 국가라는 표현을 생기가 썼죠. 없는 국가요. 근데 지금 그 일본은 경제 성장률이 올랐습니다. 아, 예.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경제 성장률이 각 국가 IMF라던가 뭐 이른바 뭐 피치, 무디스 이런 신용기관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을. 다른 나라는 올라갑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30년의 초입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 1% 성장률, 1%대 성장률이면 그게 저성장 국가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이 1%대 성장률이 20년, 30년 동안 됐었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 성장률이 1.4%입니다. 1.4%요? 네. 원래 1.5였어요. 근데 1.6이었다가 5였다가 4로 계속 내려갑니다. IMF 같은 곳에서요. 근데 다른 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1로 올라가기도 했고요. 올라가요. 근데 보통 이제 당연히 이제 선진국이 되면 경제 성장률이 정체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왜냐하면 공부를 성적이 뭐 10등 했다가 5등 되는 건 금방 해도 2등 됐다 1등 되는 거 어렵잖아요.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맞습니다. 한 100kg 나가는 사람은 10kg, 예. 20kg 바로바로 빼는데 예. 70kg대 가면 1, 2kg 빼기도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그런 OECD 국가와 뭐 G7 국가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도 너무나도 낮고, 문제는 이 추세가 계속 하락한 추세라는 거예요. 추세선이 나쁘다. 예. 네. 근데 일본은 다른 나라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또 격차가 많아지겠죠. 보통 이제 우리 표현하는 뭐 GDP라든가 네. 1인당 국민소득 네. 이런 수치들도 나쁜가요 지금? GDP는 이제 많이 올라갔죠, 그 전에. 네. 근데 일단 정체 상황인 거는 정체 상황이다. 정체 상황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실제 GDP는 뭐 나쁜 상황은 아닌데요. 네. 일단 정체 상황이고 성장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 실제 GDP가 그렇게 폭락한 건 아니라는 것은 네. 한국의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다는 뜻이네요, 그죠? 근데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은 운영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네. 경제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나빠져도 예를 들어 기업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도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잖아요. 네. 유지는 하고 있잖아요, 유지. 근데 유지는 하되 올라가진 않는 거죠, 그냥 유지만. 윤석열 정권이 거기에 모래만 뿌리지 않으면 되네.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 잘,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 뭐 각 중국도 가서 정 만들어 놓고 러시아도 정 만들어 놓고 뭐 각 5만 나라 다 정 만들어 놓고 뭘 어디다가 우리 물건을 팔겠습니까? 교역량은 지난 정부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네. 지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원래는 한 4개월 전만 해도 계속 17개월, 18개월 적자였어요. 네. 근데 지금 뉴스에서 요새 뭐라고 나오냐, 무역 수지 4개월 연속 흑자라고 나오거든요. 흑자라면서요. 네. 이거 진짜 사람 장난치는 거죠. 불황형 흑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수입량이 떨어지고 수출량도 떨어지는 거예요. 수입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역 수지라는 것은 그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거든요. 안 쓰고 안 먹는 상황이에요. 예. 그냥 나라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수출도 안 하고 수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수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경제가 돌아가야 수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렇죠. 가공해서 수출하는 하니까. 게 우리나라의 기본 시스템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원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석유를 수입해서 그 가공해서 화학품을 판다던가 등등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수출할 게 없으니까 수입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두 개 다 작아지니까 불황형 흑자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에요.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아버지 부시하고 선거를 치를 때 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아버지 부시가 상징하는 것은 레이거노믹스의 연장선상이었거든요. 네. 12년을 집권을 했죠. 네. 그 집권을 깬 게 이제 결국 경제 이야기였는데 네. 임세훈 소장님이 느끼시기에 이 거시경제적 측면 외에 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적 측면에서는 어떤 뭐 좀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체감하는 게 있습니까? 변화를? 물가가 가장 심각합니다. 네, 물가가 가장 심각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환율도 최근에 급격하게 오르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쟁이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내적으로도 불안한데 지금 세계적으로도 불안한 상황인데, 물가가요. 한국은행이 뭐 사람들이 한국은행 하면 돈 찍어내는 곳이라 생각하지만요,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물가 관리거든요. 물가 관리를 한다. 예, 한국은행의 가장 첫 번째 목표는 물가 관리.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금리도 조절을 하고 통화위원회에서 그리고 화폐, 그러니까 이른바 돈 공급도 하고 하는 걸 한국은행에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물가가 3.7%입니다. 물가. 3.7%면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물가의 목표는 2%예요. 2%. 2%예요. 그래서 지난 올해 초부터 계속 고물가가 유지가 됐었어요. 근데 이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합니다. 미국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3.7로 시작해서 쭉쭉쭉 사실 내려와서 관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7월쯤에는요 2%대에 들어갔었어요. 네. 2.5, 한 3까지 내려갔던 걸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재부 장관이 우리나라 이제 경제에서 상저하고가 될 거다. 상저하고.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는 상반기에는 경제 성장이 낮아져도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하반기가 지금 10월이고 조금 있으면 11월인데 지금 어디 고를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네. 상저하저예요 지금 상황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자신했던 이유는 7월에 물가가 2%대 내려왔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관리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뭔가 그 생산 환경을 좀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력이 좀 풍부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생산력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예. 절감될 수 있다. 네, 그런데 7월부터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급격하게. 그래서 지금 3.7%까지 올라갔고요. 네. 네, 이제 10월 물가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9월까지 발표가 3.7인데 지금 우리 얼마 전에 추석 지나갔잖아요. 이때 물가 엄청나게 비쌌던 거 다 체감했습니다. 네. 이런까지 결합되다 보면 또 지금 환율도 올라왔기 때문에 뭐 석유 가격이라던가 원유 가격이라던가 또 오를 수밖에 없고 수입 물가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전반적인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다. 이건 4%대 물가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서 저는 지금 물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금리도 지적을 많이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네. 금리는 사실 지금 3.5%예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너무 딜레마인 게요. 물가가 지금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금리를 올리면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떨어지나요? 물가 떨어집니다. 예, 돈인의 이제 양이 줄어들고 양이 줄어드니까. 하기 때문에 금리 이건 뭐 그 상관계에서 그렇게 되는데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또 발생했어요. 사실은요. 네. 미국 금리가 지금 5.5%예요. 2% 차이가 나는데 지금 미국이 물가를 그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여기까지는 상황이 안 갈 것 같긴 한데 7%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와요. 연내에. 근데 적어도 이 5.5%에서 하락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의 그 금리 차이 2%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우리나라도 전반적인 고물가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금리를 안 올리면은 네. 자본이 이탈할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2%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기 때문에 이윤을 금리 이윤을 쫓아서 네, 국내에 다른 들어와 나라로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갈 이야기네요.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상 고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안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총선 때문에 그러면 틀어잡고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네. 전 그렇게 보고 또 심각한 가계부채. 가계부채. 네, 그래서 금리 저희가 문제가 그러면 결국 이게 참 심각한 문제네요. 심각해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고 대외 관계에서의 거시경제 수치는 따라갈 수 있는데 네. 국내 자영업자들이라든가 가계대출 받은 사람들은 거의 뭐 폭망하는 상황이에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부실기업,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좀 우리가 삼성, 현대 같은 그런 대기업 말고 내가 돈 벌어서 빚도 못 갚는 수준의 기업이 한계기업인데 그 한계기업의 수치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한계기업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뭐 딜레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 줄도산하든 IMF 같은 상황이 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네요.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시중은행, 큰 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큰 은행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잘 해놨어요. 자산관리나 부채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무너질 일은 없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저축은행들이라던가 네, 제2금융권. 제2금융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동산 PF 같은 게 지금 건설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부동산 경기가 내려앉아서 그리고 그런 PF가 끼고 있는 곳이 많아요. 저축은행이. 지금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도산해버리면요. 끼고 있는 저축은행도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부산저축은행도 생각나네요. 네. 그 부산저축은행도 네. 그 당시에 그 맞아요. 도산하면서 네. 부산 쪽에 한 5천 명 가까이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런 저축은행이 무너지다 보면 거기서 가장 피해를 받는 건 당연히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그냥 시중은행 이용하는 고객들보다 신용도가 낮은 고객. 이꼴 뭐냐? 돈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로 자영업자들 많이 하죠. 예. 여기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저는 제2의 IMF가 안 온다고는 장담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IMF는 그 당시에 우리가 외화가 없어서 네네. 외화가 부족했기 때문에 IMF가 된 건데 지금은 IMF라고는 말하기는 좀 어렵고 경제 위기. 그다음 특히나 아래로부터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서민 경제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양극화가 심하지 않았는데 IMF가 양극화를 심화시킨 하나의 분기점이 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가하게 이념 타령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 경제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거 지금 언제 어디서 화약고가 터질지 모르고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눌러놓은 상태인 것도 있어요. 실제로 정부에서 이거 무너지게 되면 총선 사실 국민들이 가장 와닿는 것은 이념도 아니고 내가 당장 내 주머니에 돈 없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정권 심판 떠나서 정말 대통령 탄핵까지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눌러놓은 상황인데 오히려 눌러놓은 상황이 나중에 이게 더 크게 터질까 봐 저는 그게 좀 사실 걱정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저는 제대로 된 감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거 알까요? 아니 무슨 알겠어요. 아니 저는 너무 황당한 게요. 참 쓴웃음이 나네. 그리고 지금 뭐 돈은 제대로 거친 줄 아십니까? 재정 적자의 상태예요. 아니 세금이 안 거칩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을 이렇게 분기마다 얼마씩 걷어야 되는 그 룰이 있어요. 뭐 1년을 100으로 놔두면 1분기까지는 뭐 한 30% 걷어야 되고 2분기까지는 몇 프로 걷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안 거칩니다. 세금이. 네. 당연하지 않겠어요? 경제가 우리가 뭐 세금이 돈을 뭐 소득세 사업이 잘 돼야 세금을 내지. 사업이 네.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사야 세금을 내지 않겠어요. 네. 지금 전반적으로 경제가 활기가 없고 돌아가지 않는데 세금을 어디서 냅니까? 못 내죠. 안 내는 게 못 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뭐 돈을 쌈짓듯 주머니 쓰듯이 지금 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 지금 하다못해 지금 오늘 우리 어제 있었던 강서구 보궐선거 이것도 40억이 넘게 들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애교라고 하는 이 정신머리 상태인 사람들이 지금 정부에 있고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예산을 늘린 게 하나가 있는데요. 대통령 순방 예산을 700억가량 늘렸습니다. 그것도 본예산보다 추경이 크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늘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해외 다니겠다는 겁니다. 그 뭐라고 했었어요, 대통령? 기네스북 올린대잖아요. 네. 정상회담 많이 한 기네스북. 아니면 출석합니까? 정상회견을요? 가서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버킷리스트일 거예요. 해외여행 버킷리스트. 다니고 싶었다. 네, 그냥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서민 경제를 신경을 쓰겠냐? 저는 그래서 야당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 때도 이런 부분 당연히 잘 봐야 될 것이고 특히 기재위나 이런 쪽에 잘 준비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얼마나 예산 낭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서민 경제와 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오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야권이 경제와 민생 문제를 네. 가지고 사실은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윤석열 정부의 이 잘못하고 있는 걸로 네. 끄집어내야 된다. 그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시는군요. 예, 이념 뭐 물론 중요합니다. 홍범도 장군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조기서 안 하고 있으니 우리라도 좀 챙기는 모습을 그냥 해야 돼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기서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야당에서 해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그 임세현 소장님하고 마지막에 경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임세현 소장님이 증권사 근무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재정이나 이런 쪽에 돌아가신 걸 다 이해하시는구나. 네, 그냥 저 거시경제 쪽으로 있었고 네. 증권사에서는 이제 펀드 쪽 담당을 하긴 했었는데 네. 펀드랑 파생상품 쪽이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전반적인 금융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살필 수밖에 없는 역할이다 보니 네. 예, 했습니다만 저도 요새는요 좀 이런 정치권 이슈에 좀 매몰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 정치적 격변과 주식의 관계, 주가의 관계 이런 것도 네.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네요. 아주 딱 연결은 되진 않지만 당연히 이 정치라는 게 타고 가면 당연히 민생이고 그건 먹고 사는 문제다 보니 상관이 없을 수는 없죠. 이 주식 같은 경우도. 다음에는 그걸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인사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선거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약간 통쾌한 승리로 끝났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오만하면 안 됩니다. 이 60% 지지율이 민주당을 잘해서 지지했다고는 보면 그때부터는 이 심판이 또 민주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국민의 말씀을 잘 새겨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을 잘 해주신 부분이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한 거 아니다는 생각을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매우 동의하고 우리가 더 잘하는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지 쟤네가 못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 화살도 민주당에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임세현 소장님 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광화문살롱 쿠키 직접 수제 핸드메이드 하고요. 방부제도 안 들어가고요. 첨가제 같은 것도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유기농 밀가루로 다른 재료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보시면 아 건강한 쿠키다 이런 생각 드실 텐데요. 쿠키 종류가 많아서 골라 먹는 재미가 맛있어요. 있고 택배로도 받으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맞습니다. 직접 와서 드시면 좋은 게 여기 또 커피가 맛있어서 예. 같이 먹으면 또 맛있더라고요. 자 네이버에 스픽스 광화문살롱 치셔도 되고요. 스픽스 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맛있는 쿠키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